할머니, 똑바로 보고 가세요. 나원 재수 없게. 왜 꼭 내 앞에서 넘어지시냐고요.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2호선 지하철입니다. 왜 젊은 여자는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걸까요?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체크 코트를 입은 노년의 여성이 휘청이며 사람들 사이로 쓰러졌습니다. 누군가의 어깨에 부딪힌 건지, 중심을 잃은 건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흘끗 한번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단정한 머리에 정장을 입은 서유진이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다른 손으로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할머니는 잠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짧은 눈 맞춤이었지만 유진은 그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고마움만이 아닌 어떤 묘한 신뢰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먼저 내렸습니다. 유진이 연락처라도 여쭤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손만 한번 들어 보이고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진은 회사에 지각했습니다. 인사팀의 차가운 눈빛과 상사의 날선 말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업무에 열심이었지만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평가받던 그녀에게 오늘도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경 유진은 인사팀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실로 올라오시죠. 회장님께서 뵙자 하십니다. 순간 유진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회장실에 불려가는 일은 적어도 그녀의 인생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장 비서실 앞에 선 유진. 숨을 고르고 문을 열자 의자에 앉은 익숙한 얼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마주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유진 씨, 회장님께서 직접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보여준 행동, 회장님은 절대 잊지 않으실 겁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리란 걸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서유진은 말없이 회장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꼼꼼하게 모여 있었고 어깨는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심한 듯 책장을 넘기던 회장 오정숙이 시선을 들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내게 손 내밀어 준 사람, 당신이었지요. 조용한 한마디에 유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 고개를 끄덕이자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정수, 제2그룹 창립자이자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 있던 명예회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병원으로 요양 중이라 믿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늘 아침처럼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지요. 오정숙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첩 안에는 사내 각 부서의 조직도, 주요 인물의 성향, 그리고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으로 아주 오랜 시간 회사를 관찰해온 기록이었습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이 이걸 받는 걸까? 계약직인 자신이 이 비밀에 엮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유진의 머리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회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그 중 한 명이 오늘 당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계약직 하루하루를 버티며 평가받는 삶 속에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신뢰를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혹시 이 신뢰가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되진 않을까? 오정숙은 유진에게 단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곧 구성될 비서실 내 전략 TF팀에 합류해 특별 프로젝트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내부 권력 구도를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분석해 나가는 역할. 유진이 그동안 해온 단순한 보고 업무와는 차원이 다른 임무였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비밀리에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명목은 특별 프로젝트 TF팀 실무 담당. 그러나 정작 회사 내부에서는 이 인사의 배경을 궁금해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저 사람. 회장 라인이라는 소문이 있어. 뒷배경 단단한가 보지. 평소 유진에게 무심했던 팀장은 슬쩍 말을 놓기 시작했고, 카페에서 마주친 타 부서 과장은 대놓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태도뿐이었고, 그 태도는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위 임원들은 이 흐름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회장 조경호는 보고도 없이 진행된 이 인사에 분노했고 정보 수집을 지시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졌던 한 노인의 손을 잡은 작은 친절이 거대한 기업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게 될 줄은요. 제2그룹의 고층 회의실. 윤기 나는 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고위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회장 조경호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회장 명의로 승인된 프로젝트 TF팀 명단. 그 안에 서유진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죠. 경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겨우 계약직이었는데 무슨 재주로 회장 옆자리를 차지한 건가. 그러나 그 자리에는 감히 대놓고 반박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정숙 회장은 수십 년간 누구도 넘보지 못한 상징이자 권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자리에서 물러난 지금이야말로 기회라 생각하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유진은 TF팀에 배정된 지 일주일째였지만 여전히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자료를 정리하고 메모를 남기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 내 흐름을 조심스럽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로 낯선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 차림에 단단한 눈매, 하지만 어딘가 거친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회장의 아들 강태훈이었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전략기획임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본사로 급히 복귀한 그는 TF팀의 고문으로 배정됐다는 통보만 남긴 채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고 첫마디는 무례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장님 연기라도 하는 겁니까? 유진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태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며칠간 태훈은 유진을 철저히 시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시를 번복하고
불가능한 마감일을 요구하며 업무 중 실수라도 하나 잡아내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완벽하게 대응했고 회장으로부터 배운 사람을 잇는 감각을 발휘해 하나둘씩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유진은 한 가지 수상한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TF의 내부 자료가 아닌 누군가 몰래 만든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정숙 회장의 건강 상태를 왜곡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려는 계획, 그리고 후계 구도를 조기 확정하자는 음모가 담겨 있었죠. 서명란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부회장 조경호.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이 사실을 태훈에게 알리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회장님께 먼저 보고해야 하는가? 그 어느 쪽도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태훈이 유진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 오기 전부터 이런 판에 휘말릴 준비돼 있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두려움도 회피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시작한 이 흐름은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비서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던 오정숙 회장이 오늘따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건강 문제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유진은 불길한 예감에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이 종종 검진을 받던 VIP 병동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기록에도 어떤 퇴원 서류도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의료진도 퇴원 시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무섭게 부회장 조경호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임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의 경영 권한을 일시 정지시키겠다는 안건을 밀어붙였습니다. 명분은 건강 악화에 따른 회복 불확실성이었습니다. 회장이 자취를 감춘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건만 그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빠르고 치밀했습니다. 서유진은 불안감 속에서도 직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원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회장을 감추고 있었고 그 배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태훈과 함께 회장의 사적인 일정, 수첩속 메모, 신뢰하던 운전기사의 동선까지 되짚어가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메시지가 유진의 휴대전화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없었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익숙한 커튼 무늬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가끔 머물던 별장 안쪽 창문이었죠. 조명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창 너머로 실루엣을 들이운 채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즉시 태훈과 함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주변 CCTV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태훈은 이를 확인하자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의도적으로 감췄고 그 이유는 지금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저들이겠죠. 그날 밤 유진의 책상 위엔 직무정지 통보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를 근거로 유진이 회장 실종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당분간 회사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시 조치는 비서실장 직인을 통해 서둘러 집행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유진의 머그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커피는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고 향만이 남아 공허하게 떠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 지켜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순간 한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계약직 여성이 거대한 권력 싸움의 정중앙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유진이 사무실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TF팀 내부 메신저에는 아무런 공지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유진, 직무 정지.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갑작스럽게 떠오른 인물이 빠지니 회사는 다시 조용해졌고 위쪽에서는 더 이상 귀찮은 감시 없이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회장의 수첩과 메모들을 다시 펼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정숙 회장이 마지막까지 추적하던 인물의 이름, 박정민 유진의 직속 상사이자 늘 그녀에게 친절했던 유일한 간부였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따라 박정민 이사의 동선을 추적했고 회사 외부에서 은밀히 만난 인물 중에 부회장 조경호의 비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고 따랐던 상사의 이중적인 얼굴에 유진은 말없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태훈에게 이 사실을 공유합니다. 태훈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말합니다. 이 정도라면 내부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겁니다. 단순히 부회장만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둘은 자료를 모아 언론에 제보할 것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익명의 내부 고발에 조심스럽기만 했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재를 보류합니다. 그날 밤 유진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의 여성은 자신을 이사회 소속 법무팀의 직원이라고 밝히며 회장님이 납치된 정황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전화를 끊습니다. 단 한마디만을 남긴 채 신뢰받았던 사람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 유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TF팀 내부에서 단 한 장의 문서가 돌기 시작합니다. 유진이 회장님의 병력 정보를 조작해 유리한 인사를 만든 정황이 있다는 가짜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 붙은 도장은 진짜였고 그녀의 이름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었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태훈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명해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 회사는 저들 손에 넘어갑니다. 태훈은 자신의 계좌 기록과 지난 이메일 자료를 모아 유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회장님이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파도 속에서도 함께 맞서 싸울 이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의 안과 밖, 공기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회사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임원실 복도에는 긴장한 발걸음만이 오갔습니다. 한편 뉴스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제2그룹 회장 실종설이 갑작스레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태훈은 전략기획실 전체 메일을 통해 한 가지 공식 입장을 배포했습니다. 회장 오정숙은 생존해 있으며 회사 복귀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익명 제보와 조작된 내부 문서로 확산된 소문에 대한 정면 대응이었죠. 동시에 그는 계획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각 서유진은
언론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왔던 익명의 법무팀 직원과 약속된 장소였죠. 기다림 끝에 도착한 여성은 후드티를 눌러쓰고 얼굴의 반 이상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조경호 부회장이 회장 병상 상태를 조작하고 임원진 서명을 강제로 받아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문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문서에는 TF팀의 조작된 정보가 흘러들어간 경로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자료를 정리해 바로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명확한 이름과 직책, 날짜가 담긴 공식 문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주요 경제 매체들은 일제히 제2그룹의 경영진 내부 충돌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실종 미스터리, 부회장 조경호, 정보 조작 의혹, 회자, 비서실 직원, 내부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을 도배했습니다. 태우는 임시 이사회를 요구했고 회사는 일주일 안에 공식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당황한 조경호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차분한 얼굴로 진실을 왜곡하려 했지만 뒤이어 공개된 내부 고발 자료로 그의 해명은 무력화됐습니다. 그날 밤 유진과 태우는 오정숙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 사람을 보라는 문장을 다시 꺼내어 읽었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는 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 오정숙의 행방을 쫓던 수사팀이 충북 외곽의 한 별장에서 그녀의 흔적을 포착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별장 창문에는 유진이 예전에 보았던 그 실루엣과 똑같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태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셔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손 내민 작은 친절은 이제 정의를 되찾는 물결이 되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제2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취재진과 경비 인력으로 붐볐습니다. 경영권 분쟁, 내부 고발자, 회장 생존설 온갖 말들이 떠돌았고 일부 임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힌 채 회의 참석 여부조차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시작은 예상대로 조경호 부회장의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회사의 혼란과 책임감을 언급하며 회장 직무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밟자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문으로 쏠린 가운데 오정숙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얀 수트에 단정한 머리, 그러나 수척해진 얼굴.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자리를 대신 앉으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자는 아직 따뜻하네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경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고 일부 이사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정숙은 준비된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며 말했습니다. 조작된 의료 기록, 임원진의 강압적 서명 유도, TF 문서 유출 경로, 그리고 그녀가 별장에 감금되어 있었던 정황까지. 모든 자료에는 유진과 태훈이 함께 수집한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조경호는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모든 안건에서 배제되었고 전무이사 박정민을 포함한 다수의 고위 임원들이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오정숙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손 내밀 줄 아는 사람이 이끌어야 합니다. 그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여러분 앞에 제안하겠습니다. 그 시선이 옆자리에 있던 태훈에게 향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태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진을 향해 시선을 옮기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없이는 오늘 이 회의도 없었을 겁니다. 유진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동자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처음 지하철에서 손을 내밀던 그 순간처럼 지금도 그녀는 자기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2그룹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강태훈 대표이사 선임, 전략기획실장 서유진 승진, 경영윤리팀 신설. 그 중심에 서 있던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정숙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유진 씨, 당신은 제게 손을 내밀었고 이 회사는 그 손 하나로 지켜줬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손이 서로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정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봄이 막 시작된 어느 아침, 제2그룹 본사 1층 로비에는 신입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회의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고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서유진이었습니다. 덕분에요. 나도 예전에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향한 손 하나. 그 손이 인생을 바꾸고 회사를 지켰으며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은 지하철 한복판에서 쓰러진 할머니에게 건넨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닌 회사의 핵심 인물이자 전략기획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훈 대표와 유진은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했고 회사 안팎의 관심을 받으면서도 사적인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더 투명하고 따뜻한 조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바쁜 와중에도 주기적으로 회장 오정숙을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을 지녔고 유진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단순한 사제 관계 이상의 깊은 믿음과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태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유진은 회의실 앞 그 익숙한 대기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의자 한때는 불안한 하루의 시작이었고 이젠 누군가를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독백했습니다. 내가 지하철에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미는 손 하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죠. 그리고 그 드라마를 만든 건 우리가 건넨 작은 용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